지금 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개월 동안 바위를 파고 중국이 준 무기로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죠. 72km라는 절대 안전거리. 캄보디아는 모든 걸 갖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후방이 하나씩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가 사라지고 탄약고가 연쇄 폭발했고 바위 속에 숨었던 병사들까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다던 요새가 단 9일 만에 무너졌죠. 대체 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뒤집은 결정적인 기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27%. 캄보디아 GDP에서 사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소굴이 된 거예요. 저는 마이클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펜타곤에서 25년간 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전문가죠. 이 전쟁의 본질은 영토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겐 칼이 없었어요. 암세포만 정밀하게 도려낼 메스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워싱턴에서 시작됐어요. 펜타곤 전략 분석실에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화면에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지도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50고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해발 350m짜리 화강암 덩어리였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흙이 아니에요. 바위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어요.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절단기로 바위 자체를 3m 이상 깊이로 파냈습니다.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죠. 안반 벙커라고 불러요.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천연 방패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요새를 분석해왔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동굴 진지도 직접 가서 봤고, 북한의 지하갱도 구조도 위성 사진으로 수없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350고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JDAM을 수백 발 퍼부어도 바위 겉면에 흠집만 낼 뿐이죠. 그렇다고 지상군을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천 명의 시체가 산비탈에 쌓이게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적으려고 했어요. 타격 불가. 그때 영상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캄보디아 장교가 유튜브에 올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 장교가 벙커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국의 F-16이 뭐가 무섭냐고, 우리에겐 그저 시원한 부채질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이 전장을 이렇게 가볍게 조롱하는 게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교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분석하면 저 요새는 함락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태국 공군이 보유한 JDAM과 매버릭 미사일의 사거리는 고작 28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덮고 있는 중국산 방공망의 사거리는 그것보다 훨씬 길었죠. 타격을 감행하려면 조종사가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니까요. 저는 분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의 무기체계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90% 이상이 전부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가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용과 코브라예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술을 직접 가르쳤어요. 자신감이라는 위험한 마약을 주입했죠. 림 해군 기지는 이미 중국 항공모함이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확장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체의 목줄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영토 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7%.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숫자예요. 캄보디아 GDP의 27%가 사기 산업에서 나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달러 규모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었다가 납치당하고 있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태국의 관광산업은 GDP의 10%를 차지합니다. 그 산업이 문자 그대로 도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암세포가 건강한 장기로 전이되는 것과 똑같았어요. 태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메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암세포만 정밀하게 도려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태국에겐 없었어요. 저는 태국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을 0%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촘촘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태국이 스스로 걸려들어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나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에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탄약고가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어요. 72km. 전선에서 무려 72km나 떨어진 후방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72km라고요? 태국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 그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위성 사진을 불러와서 확인해봤어요. 탄약고가 정밀하게 증발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멀쩡했어요. 오직 탄약고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더 기이한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적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더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확인해봤어요. 태국 전투기들은 자국 영공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72km나 떨어진 탄약고가 터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거리 밖에서 던진 돌이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터뜨린 셈이었죠. 보고서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최근에 도입한 무기 목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미국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이었어요. KGGB라는 이름의 활공 유도폭탄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솔직히 그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훈련용으로 쓰는 저가 폭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72km를 날아가서 탄약고를 정밀 타격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50고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바위 요새는 오직 정면 타격만을 대비하고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적의 심장을 정면에서 찌르는 방법이 아니라 뒤통수를 조용히 저격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까 작성하던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타격 불가라고 적으려던 바로 그 문장이 커서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재평가 필요. 한국 변수 확인 중.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산 폭탄 하나가 제가 25년 동안 굳건하게 믿어왔던 모든 상식과 교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 뒤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파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분석하라는 지시였어요. 72km 밖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타격이 워싱턴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관련 자료를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쯤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보낸 검은색 SUV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들 뒤에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안보회의실에 들어선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장성들, 육군 참모들, 그리고 정보기관 소속으로 보이는 민간인 차림의 남자들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 근처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옵서버 자격이었으니까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만 받았죠.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수십 개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국 정보기관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전부 스캠 센터라고 했어요. 태국 국민들이 납치되어 끌려간 장소들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30개가 넘었어요. 국경을 따라 촘촘하게 박혀있는 빨간 점들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죠.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스캠 산업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이 사기로 굴러가고 있다니.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라 범죄 국가였습니다. 화면에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태국인 청년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고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실적이 안 나오면 맞았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힌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시 끌려왔다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잔혹한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전쟁터의 폭력은 적어도 명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인간을 착취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인신매매 시스템이었죠. 태국 공군 사령관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고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려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요. 캄보디아와 태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위험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 일자리가 사라져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위험한 선택 끝에 캄보디아의 스캠 센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싸움이었죠. 암세포가 건강한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태국은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암세포만 정밀하게 잘라낼 수 있는 메스가 태국에겐 없었어요. 무딘 칼로 수술을 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태국 젊은이들의 피가 국경지대에 흩뿌려질 게 뻔했죠. 그때 누군가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한국 방송이었어요. 한글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지만 영상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경찰 특공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이었어요.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몇 분 뒤 한국인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울면서 태극기를 부여잡고 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녀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옆에 앉은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저렇게 지켜내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말들이라고요. 태국 공군 사령관의 표정이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 번 쳤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저렇게 국민을 지켜냈는데 태국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3년을 기다렸지만 외교적 해결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스캠 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끝까지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저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의 전쟁들은 영토를 놓고 싸웠어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태국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납치된 국민들의 생명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씨를 지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자국민을 구출해내는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태국 군부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 변수. 예상치 못한 촉매제. 회의가 끝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거리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까 그 뉴스 영상이 계속 맴돌았어요. 태극기를 부여잡고 울던 그 여성의 얼굴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정보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정밀하게 재분석하라는 지시였죠. 태국 측에서 저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보분석실은 지하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어요. 태국군 대위가 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아무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한쪽 구석의 워크스테이션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캄보디아 군사 자료가 이미 띄워져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고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예상했던 수준의 정보들이었죠. 하지만 파일을 열면 열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무기체계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방공 미사일. 중국산이었어요. 대전차 미사일. 역시 중국산이었죠.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 야간 투시경, 심지어 군용 트럭까지. 전부 중국산이었습니다. 90%가 넘는 장비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 군대 전체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무기만 판 게 아니었죠.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한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 무기를 쓴다는 건 중국식으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전술 교리를 따른다는 의미였죠.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연합훈련 기록이었어요. 훈련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과 코브라. 용은 중국을 상징하고 코브라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거였죠. 이 훈련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교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어요.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니 참가 병력이 5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훈련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초기에는 기본적인 전술 훈련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을 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시방어전, 요새 사수훈련, 대공 미사일 운용, 그리고 전자전 대응 훈련까지. 중국이 캄보디아군에게 현대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50고지 관련 자료를 따로 검색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바위 요새의 설계에 중국 군사 고문단이 참여했다는 정보였어요. 안반을 파내는 기술, 벙커 내부 구조 설계, 방공 시스템 배치까지. 전부 중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완성된 거였죠. 캄보디아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요새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태국이 상대하는 건 캄보디아가 아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준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이 가르쳐준 전술로 싸우는 군대. 캄보디아는 그냥 껍데기였어요. 속은 전부 중국으로 채워져 있었죠. 다른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림 해군 기지에 관한 정보였어요. 이 기지는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규모의 해군 시설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위성사진을 시간순으로 비교해보니 엄청난 변화가 보였습니다. 5년 전 사진에서는 소형 경비정 몇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최신 사진을 보니 부두 길이가 3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부두길이면 중국의 항공모함이 충분히 접안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기지 주변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대형 연료 저장고, 탄약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 몇 채.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뭔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군사시설인 건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캄보디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해군 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해군의 전진 기지나 다름없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체의 목줄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지하라서 창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벽만 있었죠. 저는 그 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어요. 중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마약을 팔았어요. 350고지를 보세요. 캄보디아군은 저 요새가 난공불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틱톡에서 맥주 마시며 조롱하던 그 장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중국이 심어준 거였습니다. 우리가 뒤를 봐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이 상황을 통해 미국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만약 태국이 캄보디아와 전쟁을 벌이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개입하면 중국과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미국에겐 손해였어요. 중국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캄보디아 전력 평가 및 태국 승리 확률 분석. 저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태국의 승리 확률 0%.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면서 손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태국이 가진 무기와 전력으로는 350고지를 함락시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지상군을 투입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거였습니다. 공군력만으로는 저 바위 요새의 흠집도 내기 어려웠죠. 중국이 쳐놓은 거미줄에 태국이 완전히 걸려든 상황이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함정은 처음 봤어요.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보 분석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중국이 쳐놓은 이 거미줄을 뚫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72km 밖에서 날아온 그 정체불명의 타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산 KGB.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태국 공군 지휘부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태국 공군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방콕 외곽에 위치한 돈무항 공군기지 안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활주로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트 연료 냄새가 코를 찔렀죠. 멀리서 F-16 전투기 한 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굉음과 함께 기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군 장성들, 작전 참모들, 그리고 조종사 출신으로 보이는 장교들까지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태국 공군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오늘 회의의 안건은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350고지 타격 방안이라고요. 스크린에 350고지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이미 수십 번은 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새삼 놀라게 되는 광경이었죠.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마치 거인의 주먹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 바위 곳곳에 검은 점들이 보였어요. 벙커 입구들이었죠. 중국산 절단기로 바위를 파내서 만든 안반 벙커들이 산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한 명이 일어나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 태국 공군이 보유한 공대지 무기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JDAM 사거리 28km, 매버릭 미사일 사거리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28km. 이게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참모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캄보디아의 방공망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HQ-9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200km. 화면에 붉은 원이 그려졌어요. 그 원이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태국 영공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 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격추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참모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350고지를 타격하려면 최소 28km 이내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캄보디아 방공망의 사정권 한가운데였죠. 조종사가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거라고 했어요.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다고요. 저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특히 조종사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서 공포가 읽혔습니다. 28km. 그 숫자가 그들에게는 사선이었어요. 죽음의 경계선이었죠. 저 선을 넘으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원거리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장거리 무기를 도입하려면 최소 2~3년은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태국 공군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도 높았죠. 하지만 무기가 없었어요.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공군 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작전을 강행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를 바라봤죠. 그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KGGB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72km 밖에서 탄약고를 타격한 바로 그 무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장성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죠. 중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GGB의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라고 했어요. 적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요. 중령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KGGB가 최근 성능 개량을 거쳐 실전 배치됐다고 했어요. 태국 공군이 이미 일정 수량을 도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며칠 전 그 탄약고 폭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용된 무기가 바로 이 KGGB였던 거죠.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장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한국산 무기를 실전에서 써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검증된 무기냐는 거였습니다. 중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규모 실전 사용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인정했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검증 안 된 무기를 실전에 쓰자고? 조종사들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회의실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죠. 또 다른 장성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검증된 무기,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그게 더 안전한 선택 아니냐는 거였죠.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미국 무기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중령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미국산 장거리 무기를 도입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는 KGB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350고지를 공격한다고요? 저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를?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자살 행위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F-16 전투기들이 경납고 앞에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무기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랄까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해온 저였습니다. 제 눈에 한국 방사는 그저 신흥업체 수준에 불과했어요. 미국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아까 그 중령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프로젝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몇몇 장성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KGB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죠. 중령이 리모컨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재원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탄의 외형이 나타났어요. 길쭉한 동체에 접이식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활공 유도 폭탄처럼 보였죠. 미국의 JDAM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복제품이군. 중령이 첫 번째 숫자를 보여줬어요. 사거리 100km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100km라고요? JDAM의 사거리가 28km인 걸 생각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거리가 길다고 해서 정확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거리가 아니면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궁금했죠. 중령이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웨이포인트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중령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웨이포인트 기능은 폭탄이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된 경로를 따라 우회해서 접근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령이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350고지의 3차원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 주변의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령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면에서 접근하면 캄보디아군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에 즉시 포착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저는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선이 나타났어요. 폭탄의 비행 경로를 표시한 것이었죠. 그 경로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된 뒤 처음에는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고도를 낮추더니 다시 동쪽으로 꺾었어요.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경로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폭탄이 산맥 뒤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50고지의 뒤쪽이었죠. 캄보디아군의 모든 방공 시스템은 정면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적이 정면에서 공격해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폭탄은 정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쳐다보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폭탄이 350고지의 후면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벙커의 후방 출입구였어요. 안반을 파서 만든 벙커는 앞뒤로 출입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어야 하니까요. 캄보디아군은 정면 출입구를 철저히 방어했지만 후방 출입구는 상대적으로 허술했어요. 정면에서만 공격이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화면 속에서 폭탄이 후방 출입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폭발했어요.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벙커 내부가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폭발의 충격파가 좁은 통로를 타고 벙커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표현됐습니다. 중령이 영상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정확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km를 비행한 뒤에 오차 범위가 13m 이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3m라고요? 100km를 날아서 13m 오차. 이건 거의 저격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회의적인 표정을 짓던 장성들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 기술이 실제로 검증된 거냐고 물었죠.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72km 거리에서 탄약고를 타격한 게 바로 이 KG집이었다고 했어요. 실전 테스트는 이미 끝났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제가 알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어뜨리면 직선으로 날아가서 터지는 그런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스스로 생각하고 길을 찾아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무기였어요. 제가 배워온 군사교리에서 요새 공략은 항상 정면 돌파였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인명피해를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게 기본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산 폭탄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쳤죠. 중령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을 결합했다고 했습니다. GPS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관성항법으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발사 전에 최대 8개의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폭탄이 그 지점들을 순서대로 거쳐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350고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저 바위 요새는 정면 공격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JDAM 수백 발을 퍼부어도 바위 겉면만 긁을 뿐이었죠. 하지만 뒤는 달랐습니다. 후방 출입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어요. 적이 거기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의 침울함은 사라지고 뭔가 기대감 같은 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종사 출신 장교가 발언했어요. 이 무기를 쓰면 적 영공에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죠. 중령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100km 밖에서 투하하면 된다고요.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건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어요. 한국인들은 적의 심장을 정면에서 찌르는 대신 뒤통수를 저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빈틈을 파고드는 방식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본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지혜 같은 거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평가 필요. 한국방산 역량 과소평가했음.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350고지의 뒷문이 생겼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KGGB의 비행 경로가 멈춰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그 빨간 점선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전 개시가 결정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는 350고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승인했어요. 저는 작전 당일 현장에 참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어요. 한국산 무기가 정말로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작전 전날 저녁, 저는 태국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방콕에서 동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지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후끈한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서서히 검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활주로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죠.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내일 있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저는 경납고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금속 건물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FA-50 전투기 4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였죠. 날렵한 동체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 K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투기에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KGB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길이가 거의 사람 키만 했어요. 접이식 날개가 동체에 딱 붙어 있었죠. 투하되면 저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폭탄 표면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병사부터 경험 많아 보이는 중년의 부사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투기 주변을 오가고 있었죠. 그들의 손길이 유난히 신중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느렸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실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정비부사관이 KGB의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 친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납고 한쪽에서 조종사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4명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격할 파일럿들이었죠. 그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서류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빼곡하게 적힌 문서였어요. KGB 운용 매뉴얼이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한 조종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젊은 대위였어요.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저는 그에게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내일은 적 영공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조종석에서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봤던 조종사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28km의 사선 앞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들이요. 지금 이 젊은 대위의 표정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하나가 조종사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준 거였죠. 새벽 2시가 되자 기지의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려고 해도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지휘소로 내려가니 이미 모든 인원이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350고지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조종사들이 경납고에서 나와 전투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4명의 조종사가 각자의 기체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뒷모습이 활주로 불빛에 비춰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을까. 국가의 자존심, 동료들의 기대, 그리고 역사의 무게까지요. 지휘소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체크리스트를 읽는 소리, 관제탑과 교신하는 소리. 모든 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격을 명한다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창밖에서 제트 엔진이 시동 거는 굉음이 울려왔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새벽 3시. 그리고 그 옆에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침묵의 비가 시작된다. FA-54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지휘소 창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투기들의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별빛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지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항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4개의 파란 점이 동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속도 표시가 옆에 떠 있었어요. 마하 0.9.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수많은 작전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알파-1, 고도 1만 피트 유지 중. 목표 지점까지 6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어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어있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특히 한 번도 대규모로 사용해 본 적 없는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해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랬겠죠. 지휘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무전기의 잡음,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공군 사령관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3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곧이었습니다. 몇 분 안에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방위산업의 이름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죠.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파-1, 투하 준비 완료. 알파-2, 준비 완료. 알파-3, 준비 완료. 알파-4, 준비 완료. 4명의 조종사가 차례로 보고했어요.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침착함 뒤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지를요. 공군 사령관이 무전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가 짧게 명령했어요. 투하 승인한다. 그 한마디가 지휘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었죠. 스크린에서 파란 점 4개 옆에 작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무기 분리를 알리는 신호였어요. KGB가 전투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폭탄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KGB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빨간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폭탄들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투하되자마자 접이식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리 입력된 웨이포인트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웨이포인트를 통과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폭탄들이 서쪽으로 우회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영공 가장자리를 스치듯이 날아가면서 적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었죠.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폭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지휘소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스크린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중국산 HQ-9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이더는 허공만 휘젓고 있었어요. KGB의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적어도 비행 경로 때문에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웨이포인트 통과.
세 번째 웨이포인트 통과. 스크린에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폭탄들이 산맥 사이를 누비며 목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350고지의 후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72km. 폭탄들이 그 거리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투하 지점에서 목표물까지 72km.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단 1초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지금쯤 이미 귀환 항로로 선회했을 거예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던지고 돌아온 거였죠. 사거리 밖에서 던진 돌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까지 10km. 스크린에 표시가 떴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었어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폭탄들이 최종 강화를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웨이포인트를 모두 통과하고 이제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5km, 3km, 1km.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에 충돌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첫 번째 목표물 명중.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연달아 명중 표시가 떴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지휘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장교들이 서로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해낸 순간이었죠.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350고지 후면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벙커 출입구 세 곳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정밀하게 그 지점들만 타격한 거였어요. 주변 지형은 멀쩡했습니다. 목표물만 깨끗하게 파괴됐죠. 또 다른 스크린에 캄보디아 군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어로 동시통역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고요? 통역관이 귀에 대고 말해줬어요. 비명소리라고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고 소리치고 있다고요.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 외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중국산 레이더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50고지의 철통 같은 방공망은 허공만 휘저었죠. 보이지 않는 저격수가 적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저격한 거였어요.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2km 후방의 군수시설 두 곳도 완전히 파괴됐다고요. 탄약고와 보급 창고였어요. 캄보디아군의 보급선이 끊긴 거였습니다. 350고지에 있는 병력들은 이제 고립된 셈이었죠. 바위 요새가 아무리 튼튼해도 총알과 식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공군 사령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모든 기체 무사 귀환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알렸어요. 조종사 4명 전원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고요. 지휘소 안에서 다시 한번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한 거였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지만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방금 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겨우 적었어요. 학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덧붙였습니다. 일방적인 학살. 캄보디아군은 반격조차 하지 못했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사거리 밖에서 날아온 보이지 않는 주먹에 얻어맞은 거였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새벽을 기점으로 세계의 군사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KGB 실전 검증 완료. 내용은 더 간단했죠. 한국이 해냈다. 모든 목표물 명중. 아군 피해 제로. 단 9일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350고지의 바위 요새가 100기를 올렸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지원했던 난공불락의 진지가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저는 항복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항복 문서 서명식은 국경지대의 한 천막에서 열렸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양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장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참했습니다. 9일 전만 해도 틱톡에서 맥주를 마시며 태국을 조롱하던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죠. 굴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태국 측 대표가 항복 조건을 읽어내려갔어요. 350고지에서 즉각 철수할 것. 국경지대의 모든 스캠 센터를 폐쇄할 것. 납치된 태국 국민을 즉시 송환할 것. 캄보디아 장군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어요. 펜을 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봤어요. 서명이 끝나는 순간 천막 밖에서 태국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함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국 병사들이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해준 무기를 만든 나라에 대한 존경이었죠. 저는 천막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양인 남성 4명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가슴에 작은 로고가 보였어요. 한국 방위산업체의 마크였습니다. KGGB 기술 지원팀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받으려 나서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하게 서서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역사를 바꾸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노련했어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하고 실험했을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축하한다고요. 당신들이 해냈다고요.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시작한 일을 이어받았을 뿐이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겸손함 뒤에 숨어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뽐내지 않아도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최종 분석 보고서였어요.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글을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승리의 공식을 팔았다고요. 적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타격하는 방법, 조종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섬멸하는 방법,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급소를 찌르는 방법.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개념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제가 25년간 가르치고 믿어왔던 군사교리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요. 70년 전을 떠올려봤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토 전체가 폐허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죠. 원조를 받아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헐벗으면서도 책을 샀어요. 오늘 당장 배가 고파도 내일을 위해 투자한 거였죠.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두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세대가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가 아니라고요.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불편한 경쟁자가 됐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 민족의 집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목격한 거였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으로 초토화됐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취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세상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공항 가는 길에 태국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가게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 감사한다는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구해준 진짜 주역이 누구인지를요. 이 승리의 하늘에 실질적으로 새겨진 건 태극기의 자부심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태국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9일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에서 KGB를 설명하던 젊은 중령의 모습, 새벽 활주로에서 전투기에 오르던 조종사들의 뒷모습, 스크린에 명중이라고 뜨던 순간의 환호성, 그리고 항복식장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국 기술자들의 담담한 표정까지. 70년 전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피가 지금 세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오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군사 역사에 새롭게 새겨지는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군사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25년 경력 전문가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 단 9일 만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KGB의 위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 영상이 감동이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